좋은 네, 시작하시. 질문거리를, 네, 리코딩 인포그래스. 그 미국 우파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좋은 질문을 던져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저런 얘기를 좀 이제 그 생각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겸 한번 좀 떠들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왜 자유무역이 중요했나부터 좀 얘기하고 싶어요. 1차 세계대전을 겪고 대공황을 겪고 2차 세계대전을 겪었어요. 그런데 미국은 원하지 않았는데 두 번에 걸쳐서 세계전쟁에 말려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양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을 겪으면서 도대체 왜 이런 세계전쟁은 벌어지고 있는가라는 거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당시에 미국이 이제 그 1차 세계대전까지는 영국의 헤게모니가 사라졌지만 미국이 헤게모니를 가진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는 영국의 헤게모니가 완전히 미국으로 넘어온 상태여가지고 미국이 완전한 명실상부한 1등 국가로 올라와요. 그래서 미국은 미국이 설계한 세계평화 전략, 다시 말해서 세계대전은 왜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미국의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자유무역으로, 그래서 미국은 이런 양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이 벌어진 원인을 세 가지로 진단해요. 첫째, 제국주의가 문제다. 그거가 나온 게 대서양 헌장이었고, 두 번째, 보호무역주의가 문제다. 왜냐하면 제국주의 땅 따먹기 경쟁이, 제국주의 전쟁이 1차, 2차 세계대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보호무역주의가 문제다. 세 번째는 국제 금융 질서 및 통화 질서가 문제다. 그 세 가지가 세계 대전이 벌어진 원인으로 진단하고 대공황이 벌어진 원인으로 진단한 다음에 미국이 내세운 세계 평화 3대 전략이 유엔을 만드는 거고, 유엔의 본질적 미션은 제국주의를 견제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IMF를 만드는 거고, 이건 국제 통화 질서를 만드는 거고, 세 번째가 자유무역으로서의 가치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가 이 미국의 세계 평화 전략이었고, 그리고 그 세계 평화 전략이 가능했던 거는 미국이 세계 최강의 제조업 국가였고, 요 2차 세계대전 직후가 전 세계 제조업의 50% 정도가 미국이었었고, 당시에. 지금 중국 비중보다 더 컸어요. 그래서 실은 자유무역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면 세계 평화 전략의 연장이었다고 해석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우리 지용 씨가 얘기한 건데, 지용 씨는 이 로버트 라이트 화이저가 자유무역을 탓하는 거는 좀 과도하고 이제 너무 좀 이제 부당한 거고, 오히려 중국 견제를 못한 게 문제의 핵심이었다. 저는 절반은 일단 지용 씨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중국은 WTO를 가입한 이후에도 여러 가지 보조금 정책이라든가 또는 이제 외국에 들어오는 자국에 들어온 기업에 대해서는 반대로 5대5 합작 투자를 반드시 요구했었거든요. 그런 거 등등은 사실상 이제 간접적인 어떤 산업 지원 정책이었던 거죠. 그래서 절반은 지용 씨 말이 맞는데, 우리 이제 그 한석영이 했던 얘기인데, 자유무역 그 자체가 후발 국가한테 유리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경제학에서 경제 성장이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 성장이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정리하면 생산과 수요가 서로 계속 대목임 효과로 상호작용해 가지고 경제 캐파를 틔워줘야 돼요. 그러려면 후발 경제 국가들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후발 국가들은 시장 사이즈가 너무 작아가지고 규모의 경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후발 산업화 국가는 거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엄청 중요해요. 안 그러면 자기네 내수에서 민족 경제를 하면은 뭐랄까 수요도 개털이고 공급도 개털이기 때문에 개털끼리 계속만 왔다 갔다 해봤자 경제 사이즈가 커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컨대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같은 게 가능한 거는,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내수용으로 만들지 않았을 거잖아요. 국제 시장으로 가야지만 세계 시장과 만나니까 경제 사이즈를 팡팡팡팡 키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규모의 경제라는 관점에서 세계 시장과 만나는 수요 축 규모의 경제, 수요 축 규모의 경제와 만나야지만 공급 축 규모의 경제도 같이 키울 수가 있다. 그래서 세계 시장과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글로벌 대기업이 되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냥 내수용 대기업이 되는 거 정도 가능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 소규모 개방 경제라고 불리는 일정한 정도의 사이즈가 작은, 그리고 후진국이란 말과 저소득 국가란 말은 경제 사이즈가 작단 말과 같은 말인 거거든요. 그래서 1980년 데이터 기준, 중국이 개혁 개방할 때 미국이 100이면 중국의 경제 사이즈가 7%였어요. 100대 7이었죠. 지금은 이제 아까 전에 재훈 씨가 보여준 것처럼 맥시멈 100대 75까지 따라온 거는, 미국도 전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 절대 놓치지 않은 나라였거든요. 미국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유럽에 비하면 여전히 미국은 유럽 경제 성장률의 2배씩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이즈에도. 그래서 자유무역 그 자체가 후발 국가한테 유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잡기가 용이해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 이제 로버트 라이트 화이저는 우리 장하준 교수님이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책에서 썼던 후발 공업 국가들은 결국 우리가 그 후발 산업 국가라는 거의 정의는 뭐냐면 경제 성장이 초창기에는 대기업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경제 성장과 상관관계가 제일 높은 게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기업 사이즈와 관련된 규모의 경제가 대기업이고 시장 사이즈와 관련된 규모의 경제가 결국 수출이거든요. 그리고 공간과 관련된 규모의 경제가 도시화예요. 대기업, 도시화, 수출은 다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거다. 그래서 경제 성장은 특히나 산업화 초창기에 때는 민주주의 국가는 경제 성장에서 개털릴 수밖에 없어요. 경제 성장은 독재 권위주의 국가인데 경제 성장에 환장한 독재 국가가 될 좋은 거다. 실제로 20세기 세계사를 통틀어서도 압축 여기 아니 저기 촛불이 아니라 불꽃놀이. 20세기를 통틀어서 압축 고도 성장할 모든 국가들은 일본의 만주국, 한국의 박정희, 대만의 장개석, 그다음에 독일의 히틀러를 비롯한 거, 그다음에 덩샤오핑 이후에 중국 등등 그다음에 지금 뭐 실은 인도의 그 저기 뭐야 모디도 마찬가지인 건데 다 경제 성장에 환장한 독재자가 경제 성장이 가장 유리하고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탄 그 저 아세모글로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 스웨덴 할리몬의 피시주의에 의한 전 노벨 경제학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완전히 역사적 팩트와 완전히 다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경제 성장 이퀄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 중국이 등장한 이후에 중국이 WTO가 등장하고 중국이 세계 무대에 등장해가지고 국제무역 재편이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전에 윤범기 기자가 그 재교육을 얘기했는데 저는 재교육의 해답이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재교육이 불필요한 건 아닌데 왜냐면 예컨대 우리가 그냥 농업국가를 가정을 해보면 농업국가에서 계속 재교육을 해봤자 그냥 농업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가 있어야지 재교육을 하든가 말든가 하는 거고 예컨대 저희 어머니 세대에는 매 맞는 아내가 많았는데 매 맞는 아내가 많았던 거는 여성 일자리가 별로 없었던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다 그래서 갑자기 일자리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일자리가 있을 때 공부를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상호작용하는 거다. 그러면 199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산업 또는 일자리라는 관점에서 국제무역은 어떻게 재편된 거냐면 지금 현재 중국 단독으로 제조업 비중이 30 내지 35%예요. 중국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게. 그런데 그 우리가 세계 제조업을 이렇게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중심 제조업 클러스터가 있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제조업 클러스터가 있는데 잘 알다시피 중국, 일본, 한국, 대만 요 네 개 나라가 일종의 제조업 클러스터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나라들이 아까 전에 중국이 35% 정도 되니까 네 개 나라를 합치면 제 생각에 아마 전 세계 한 제조업의 50 내지 6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그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계 제조업은 중국 플러스 알파가 전 세계 제조업의 약 50%, 독일 플러스 알파가 전 세계 제조업의 한 50% 정도를 이제 부담하고 있다고 대충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전 세계 그 일자리 분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산업, 일자리, 국제무역을 3차원적으로 사고를 해보면 제조업은 중국 플러스 알파가 담당하고 대신 미국은 그러니까 저렴한 비용의 제조업 그 공산품 공급을 받는 대신 미국에서는 미국의 일자리는 세 종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금융업 일자리가 있었던 거고 뉴욕으로 상징되는 고부가 가치 금융업 일자리가 있던 거고 정 미국의 반대편에 있던 캘리포니아 주의 그 실리콘밸리 일대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플랫폼 일자리가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그 등장이었던 거. 그래서 고부가 가치 금융 서비스업, 고부가 가치 디지털 플랫폼 산업이 있고 미국의 나머지 일자리는 뭐였냐? 내수 돌봄 서비스업. 아무래도 이건 이제 고령화랑 관련된 일자리였던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아이 문제, 돌봄, 그러니까 이제 보육이거나 금융이건 아니 그 아무튼 아이와 어르신을 주로 하는 돌봄. 그래서 단순하게 도식화시키면 전 세계 일자리는 네 종류가 있었던 거다. 그래서 그 제조업 일자리, 금융 일자리, 디지털 플랫폼 일자리, 돌봄 서비스업 일자리. 돌봄 서비스업은 일종의 내수 산업이었기 때문에 이제 일자리가 많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래서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까지는
요 네 개의 일자리 분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것이 성공적이었던 거고 저만 해도 봄이 가을이 우리 그 아들과 딸을 키울 때 장난감을 막 선물해 준 건 전부 다 중국산이었던 거거든요. 뭐 최근에는 이제 타이 태국산도 있는 것 같던데 우리가 저렴한 일자리를 아주 풍족하게 레고가 됐건 뭐가 됐건 했던 거는 이제 중국산 때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두 가지 측면인데 이 책 전체가 반복적으로 나올 거기도 한데 제조업이란 무엇인가와 관련된 거예요. 제조업이라는 거는 속성상 하나는 이렇게 중부가가치, 중임금 일자리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일자리의 특성이 제조업이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서비스업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과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이 있는 거지 중부가가치 서비스업은 사실상 없는 거예요. 전 세계 일자리에서. 그리고 그거는 중국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일자리를 글로벌 관점에서 일자리를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 일자리는 단순하게 도식화시키면 고부가 가치 서비스업, 중부가 가치 제조업, 저부가 가치 서비스업 이렇게 3대 일자리가 있는 거다 그냥. 그래서 중부가 가치 제조업을 중국 플러스 알파가 잡아먹어 버렸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 양극화가 된 거죠. 일자리 양극화가. 그래서 고부가 가치 서비스업이냐 물론 이제 고부가 가치 제조업도 부분적으로 있긴 하지만 고부가 가치 제조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부가가치 제조업일수록 노동 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 제조업일수록 자본 집약적, 기술 집약적이거든요. 이거는 박사학위 정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일자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제조업 자체가 피라미드 형태로 구성돼 있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 30년간은 그렇게 이제 일자리 재편, 국제적 관점에서 일자리 재편이 작동했는데 문제는 뭐냐? 제조업은 전쟁 산업의 성격이 있다라는 거고 제조업 그 자체가 그러면 앞으로 미국은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제가 몇 차례 여기서 얘기했지만 미국이 배 한 척을 건조할 때 지금 중국이 232척을 건조한다는 거예요. 제조업 생산 능력이 완전히 역전당했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다이다이로 1대1로 전쟁이 붙으면 조선업에서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미국이 만들어 놓은 배는 많을지언정 새롭게 배를 생산하는 걸 붙이면 미국은 거의 뭐 배에서는 반드시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지금 제조업이 하나는 그 안보 관점, 그 어떤 군사적 안보적 관점의 제조업의 특성과 그다음에 로버트 라이트 화이저가 충분히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회 안정으로서의 제조업 일자리가 있는데 사회 안정이 있고 중산층 일자리는 본질적으로 제조업 일자리랑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 왜냐하면 그 중부가가치 서비스업이라는 게 사실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조업 자체가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 이퀄 일자리 양극화랑 동의어다 그냥. 그런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제조업은 전쟁 산업과 링크된다. 그래서 1차, 2차 세계대전에서 전쟁 강국 이퀄 다 제조업 강국이었다. 독일, 일본, 한때 잘 나갈 때 영국, 프랑스, 그다음 미국, 지금 중국, 일본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전쟁 산업으로서의 제조업을 부활하는 거랑 근데 중산층 일자리로서의 제조업을 부활하는 거는 비슷한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미션이다. 중산층으로서의 제조업 일자리를 부활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냐면 일단 그 노동 규율도 미국은 없고 그리고 그거는 또 다른 의미에서 미국이 제국주의 국가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미국은 경찰 국가를 했던 건데 미국 자체가 과거에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이 했던 미국 자체가 제국주의 국가로 변신해가지고 일종의 그 한국 삼성 괴롭히고 현대 괴롭히고 그 남의 나라 기업을 괴롭히는 제국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기업이나 대만 기업이나 일본 기업이 팔을 비틀어서 자기네 나라다가 공장을 지으라고 하는 것도 변형된 형태의 제국주의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그거는 실은 엄밀히 말하면 해법이 없는 거다. 그거는 그거 해법은 제국주의적 해법인 거죠. 그냥 미국 자체가 제국주의 국가로 변신 로봇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경찰 국가가 아니라 제국주의 국가로서의 미국. 그러면 당연히 반미국 여론이 이제 점점점 커지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중국을 도와주는 게 되겠죠. 중국은 야 우리는 호혜 평등을 지향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반대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약간 반미 친중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는 제조업의 특성이 앞에서 말했듯이 전쟁 산업으로서의 제조업은 미국이 반드시 그걸 다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제조업은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계단식으로 제조업이 있는 걸 이해해야 돼요. 일종의 그러니까 저기술 제조업, 중기술 제조업, 고기술 제조업, 첨단기술 제조업 또는
첨단 2, 첨단 3, 첨단 4, 첨단 5. 그래서 일종의 제조업은 계단식으로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으로 기술 수준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미국과 영국과 뭐 독일 이런 나라들은 최첨단 제조업을 하고 한국, 일본, 대만 이런 나라들이 뭐랄까 미국 같은 나라가 1등급 첨단 제조업을 했다면 한국, 일본이 2등급 첨단 제조업을 하는 거고 중국이 3등급 첨단 제조업을 하는 거고 4등급이 이제 뭐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이 하는 거고 그래서 실은 제조업을 계단식으로 인식한다고 치면 전쟁 산업으로서의 제조업의 성격을 복구하는 거는 제조업 우방국가끼리의 국제 동맹을 맺으면 되는 거예요. 마치 한미 동맹이나 내지는 나토처럼 그 제조업 버전의 나토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일종의. 근데 그거는 반드시 계단식의 국가들이 다 들어와야 된다. 예컨대 지금 베트남이 히토류를 만들고 있고 베트남은 히토류가 좀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도 히토류가 좀 담겨 있다는 거고 호주도 히토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트럼프가 그 관세 전쟁을 선포했지만 미국 중국한테 사실상 깨갱한 게 해주고 지금 이제 그 쪽팔리니까 대외 공개도 안 하고 있는 건데 분명히 이면 합의 같은 걸 많이 했을 거고. 근데 그거는 그 미국은 히토류를 만드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노동 규제라든가 환경 규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전쟁 산업으로서의 제조업은 국제 동맹으로 해결해야 된다. 근데 중산층으로서의 제조업과 전쟁 산업으로서의 제조업 부활은 성격이 상이하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제국주의 성격을 강화하면서 국제 동맹을 하자 그러면 당연히 그런 게 작동할 리가 없죠. 그래서 저는 제국주의적 노선을 포기하고 일종의 유사 제국주의 노선을 포기하고 어떤 이제 그 중국과의 체제 경쟁 중심으로서의 제조업 부활은 가능하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저는 일본이 참 대단한 게 일본은 전통적으로 1차 세계대전 승전국이었기 때문에 그 국제적으로 해당 나라들의 관심사가 뭔지를 분석한 다음에 그 분석에 기반해서 자기 나라의 국익을 쥐어팔지 않은 재주를 갖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그게 대동아 공영권이었고 얼마 전까지는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일본이 개발해서 전 세계 팔아먹은 거예요. 트럼프를 꼬셔가지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했는데 최근에는 유럽의 나토도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일본의 국익에 부합하는 중국 견제 전략을 전 세계 국가들을 끌어들인 거죠. 그리고 최근에 지금 언론에서 많이 거론되었던 게 원시어티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중국 포위 전체를 하나의 전쟁터로 갖는, 그러니까 하나의 구역으로 간주해가지고 그거를 그러니까 일본 혼자 하거나 한국, 일본, 아니, 미국, 일본 두 나라가 하는 게 아니라 대만도 끌어들이고 호주도 끌어들이고 한국도 끌어들여가지고 그 원시어티 구상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언론 사설에서 일본 새끼들 막 욕하는 것만 했는데 우리는 일본은 자기네 국익을 미국의 국익과 어떻게 링크시킬지를 고민하는 그런 세계관이 발달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외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국익을 고려하면서 일본의 국익을 고려하면서도 우리 국익에 플러스가 되는 그런 전략이 저는 일종의 뭐랄까 제조업 버전의 나토 이런 이제 그 나토 버전의 제조업 이런 거를 우리가 구상하고 제안하는 걸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러면 베트남도 끌어야 되고 우크라이나도 끌어들여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콩고 같은 아프리카 국가의 그러니까 친미 아프리카 국가들도 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미국의 최대 장점은 우방국이 많은 거거든요. 중국은 우방국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 산업으로서의 제조업은 국제연대로 돌파하는 전략을 짜는 게 바람직하고 네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는 어, 중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인데 어, 지금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여기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재훈 씨가 발제한 것처럼 미국이 현재 전 세계의 GDP 규모가 28조 달러 또는 29조 달러 정도 되고 중국이 18조 달러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 자체가 유럽연합이랑 거의 다이다이예요. 그 GDP 합계가. 그런데 그거는 기존의 그 소규모 개방 경제 모델은 이제 그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나라들이 원래 지금 중국이 하는 짓거리들은 그 뭐 보조금을 주거나 뭐 국가가 몰래 얌체짓을 하거나 기술을 빼오는 거는 일본, 한국, 대만이 다 하던 짓들이에요. 근데 일본, 한국이 그 짓을 해가지고 실은 유럽의 스페인이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영국의 조선산업이 망한 거는 일본, 한국, 대만이 그런 짓을 해가지고 유럽의 조선산업이 망했거든요.
근데 미국의 조선산업은 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본, 한국, 대만의 경제 사이즈는 미국에 위협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유럽의 중간 규모 국가들은 일본, 한국, 대만 조선업이라든가 제조업이 걔네들 망하겠는데 그때는 미국이 걱정하지 않아도 됐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미국을 위협할 정도의 사이즈를 가진 나라가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 미국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제 사이즈, 전 세계 경제에서 23% 정도를 되는 미국 정도 되는 사이즈를 위협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딱 한 나라가 있었던 건데 그게 실은 중국이라는 나라였던 거죠. 그래서 미국의 엘리트들, 빌 클린턴을 포함한 엘리트들은 사회과학 하는 사람, 경제학 하는 사람 거의 전부는 우리가 은연중에 사회과학을 공부할 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사회과학은 유럽의 중심 국가들은 어떤 나라냐?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인데 이 네 나라의 공통점은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유럽의 국가들이에요. 공권의 전통이 있고 산업화를 했고 민간에서 주로 경제 성장을 했고 국가주도 성장을 하지 않았던 건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민주주의가 됐건 사회과학이 됐건 경제학이 됐건 모든 거는 요 유럽의 중간 사이즈 국가를 중심으로 한 사회과학이거든요.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다 관계없이. 그래서 그 유럽 미국에 있는 그 지식인들은 야, 한국 모델과 대만 모델에서 독재국가지만 경제 성장을 성공하면 중산층이 형성되고 중산층이 도시 중산층을 중심으로 데모를 연락해가지고 민주화가 되는구나. 라는 한국 모델과 대만 모델을 그 편향 때문에 요 중국도 결국은 한국이나 대만처럼 될 거라고 착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한 나라는 전 세계 210개 국가 중에서 한국, 대만 딱 두 나라밖에 없어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생략하겠지만 그래서 실은 제가 보기에는 중간 사이즈 중심의 사회과학이 마치 법칙이라도 되는 것이냐 오판한 사회과학 전체의 어떤 사고방식의 문제점. 그래서 나라마다 다 다르다. 인도도 또 다르고 중국도 또 다르고 아프리카도 또 다르고 그래서 그런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갖는 역사적 특수성 그리고 미국에 위협할 수 있는 정도의 잠재력 또는 우리 초안지와 삼국지의 나라 혼자병법과 제갈공명의 나라였던 중국은 중국 엘리트들의 어떤 지적 수준이라는 건 미국 엘리트들의 지적 수준에 대해서 절대 뒤떨어지지 않고 있는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문명적인 저력을 서구가 얕잡아 본 결과에서 중국이라는 약간 괴물 국가라 그럴까요? 아주 고대로부터 이어진 그 괴물 국가를 얕잡아 봐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마지막으로 저는 결국 우리가 이 책을 본 게 되게 이제 이 책이 좋은 거는 우리가 그냥 그 윤범기 기자가 말한 것처럼 그리고 이제 지용 씨가 말한 것처럼 이 책의 문제점은 뭐냐면 옛날이요 책이라고 봐야 돼요. 옛날에 클린턴 새끼가 이러면 안 되고 옛날에 W2 하면 안 되고 옛날에 이러면 안 되고 옛날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하우투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 책이 없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냥 이놈이 잘못이고 저놈이 잘못이고 저놈이 잘못이어서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미래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중국이 지배하는 세계를 그냥 가만히 좌시하고 있을 거냐라고 하려면 결국은 현재 미국의 다수파는 이 로버트 화이저, 그다음에 저기 이제 벤스, 그다음에 트럼프 이런 사람들이 미국 엘리트 또는 유권자들의 다수 인식이기 때문에 그 인간들을 우리가 설득하지 않으면 그냥 미국이 제국주의가 되는 걸 좌시하거나 아니면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걸 좌시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거꾸로 그 인간들을 우리가 설득을 하려면 야 정신 차려 와서 차분하게 얘기 좀 해보자. 니네가 가진 불만 요거는 우리가 알겠어. 근데 니네가 가진 불만을 실제로 해결하려면 니네가 지금 생각하는 한국 대기업들 팔비틀기로 안 되고 니네가 제국주의 짓을 하면 1차, 2차 세계대전에 다시 재발될 거니까 그런 짓 하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해법을 마련해야 돼. 라는 걸 설득하려면 이 인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유익한 책이다. 이상입니다.